안녕하세요. 호세포럼 회장 이종인입니다. 호세포럼은 미래사회 변화되는 기술과 그 비즈니스, 먹거리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컴퓨팅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 그에 대해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연구단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와주셔서 우리 혹시 본인 좀 어필 좀 해주시죠. 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용호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89년도에 카이스트 물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서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옆에 키스트라든지 옛날에는 카이스트가 이제 서울에 있었는데 키스트라든지 뭐 대학에 이제 오퍼가 있었는데 이제 시골 사람이 서울 살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조용한 시골에 내려온 게 그때 대전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정 원장님도 이제 계시고 그래서 연구소 와가지고 이제 30한 5년 동안 한 일이 초전도 기술을 쭉 개발을 해왔고요. 특히 그 초전도 센서 중에 양자 센서 스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초전도 양자 센서 스퀴드를 이용해 가지고 정밀 측정에 이용하는 예를 들면 이제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굉장히 미약한 자기장을 측정해 가지고 이제 뇌 기능 진단하는 일 또는 뇌전증, 과거에 간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간질이 발생하는 위치를 이제 정확히 찾아내는 그런 의료기기를 이제 개발해 가지고 기술 이전도 하고 또 심장에서 나오는 이제 우리 심장이 펌핑을 할 때 심장 벽에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전류를 측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장을 측정해 가지고 전류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심장 질환을 정밀하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의료기기 개발 그 외에 정밀 측정 뭐 이런 쪽을 또 해가지고 이제 진행해 오다가 한 5년경 전부터 이제 정부에서 양자 컴퓨팅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동안은 대형 시스템 개발을 많이 해왔으니까 양자 컴퓨팅 시스템도 어디 보면 초전도 기술을 이용한 아주 고도의 측정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개발하는 거를 이제 제가 아주 책임을 맡아가지고 이게 오늘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난 물리학도인 줄 알았더니 우리 의료 쪽에 또 시작을 그쪽에 먼저 하셨네요. 저도 원자가 좋아서 원자력을 공부했는데요. 근데 양자는 저도 중성장 뭐 이렇게 했는데 양자가 뭔지 개념 그런 거 좀 얘기해 주시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가 처음에 89년도에 이제 표준연구소 그때는 표준연구소였는데 들어갔을 때 그때 연구실 이름이 양자 물리연구실이었어요. 저는 사실 35년간 양자 기술을 연구해 왔어요. 개발해 왔고 그 양자가 뭔가 하니 크게 보면 이제 양자 역학적으로 그 설명하는 이제 기본이 이제 양자인데 양자 컴퓨터는 양자 역학을 이용한 그 컴퓨터 방식이 이제 양자 컴퓨터인데요. 양자가 뭔가 뭐 전자가 양자가 아니에요. 원자가 양자가 아니고 전자의 특성이 양자의 역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그 양자 컴퓨터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양자화할 수 있는 에너지 또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양자화 될 수도 있고 상태라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떤 전자의 스핀이 위로 가든지 밑으로 가든지 두 가지의 딱 구분되는 퀀타이즈 되는 두 개의 상태가 있는 상태가 양자화 되든지 아니면 에너지가 딱딱딱 계단 모양으로 불연속적으로 양자화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요 하나의 어떤 수소자든 하나의 어떤 이온이든 전자든 요게 두 개의 상태 이를테면 에너지적으로 바닥 상태와 첫 번째 여기 상태 간에 믹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중첩이 가능해야 되고 아니면 스핀이 업 다운이 또 이 믹싱이 되는 중첩이 되는 그런 상태를 또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큐빗이 하나 있고 또 옆에 큐빗이 있으면 큐빗 두 개가 간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고상한 말로 얽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제 얽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세 가지 특성을 가지면 어느 물질이든 간에 양자 컴퓨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그 우선 맨 왼쪽에 이준위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준위라고 하면 이제 바닥 상태 0 또는 첫 번째 여기 상태 1 저것도 이준위 상태가 되고 아니면 스핀이 업 다운도 이준위 상태가 되고
그런 이제 두 개의 구분되는 에너지 상태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걸 나타내면서 양대 컴퓨팅에 쓸 수 있는 것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초전도 소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온 트랩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를 이용한 이제 퀀텀 도시라고 하는 거 있고 위상 큐빗 그다음에 다이몬드 그다음에 그 광자 그 회로를 사용한 방법 이런 방법들이 쭉 있습니다. 이걸 다 설명드리기에는 오늘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초인도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다시 좀 드리겠고요. 그 이온 트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니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중성 원자에다가 전자를 하나 이제 빼버리면 이온이 되는데 이온은 이제 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서 전기장을 가하면 그 이온을 우리가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그래서 우리가 이온을 전압으로 트랩을 시킬 수가 있어요. 도망 못 가게. 근데 컴퓨팅을 하려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이온들이 딱딱딱 배열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배열된 이온에다가 우리가 레이저를 가해가지고 이온을 바닥 상태에서 이제 그 여기 상태로 뭐 올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 배열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트랩이라고 하는 방식을 쓴다는 거고, 그다음에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자장을 가하게 되면 자장 상태에 따라 가지고 실리콘이 이제 스핀이 업다운이 된다든지 조정 그런 여러 가지 물질이 가능한데 이제 일단 뒤에 여기 또 중성원자 방식이 나오네요. 중성원자라고 하는 것은 이온이 아닌 그야말로 이제 원자 자체죠. 차지가 없는 원자를 우리가 레이저를 이용해 가지고 원하는 위치에 가둘 수가 있어요. 이제 영어로 트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뭐 바둑판 모양으로 위치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이제 이온을 원자를 없앨 수도 있고 원하는 위치에 우리가 원자를 배열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원자에다가 우리가 레이저를 가하게 되면 여기가 됩니다. 여기 그 영과 여기를 익사이팅이라고 그렇죠. 익사이팅을 될 수 있는 거죠. 그 여기를 통하게 되면 그 여기 됐냐 안 됐냐에 따라 가지고 주변에 이제 원자하고 또 뭐 상호작용을 합니다. 상호작용된 결과를 또 다른 레이저를 가지고 비추면 그게 이제 거기 튕겨 나오는 이제 그 레이저의 특성을 이용하게 되면 이놈이 요 원자가 뭔가 1인지 0인지 어떤 간에 우리가 원자를 조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원자와 이웃하는 원자 사이에 뭔가 상호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원자를 우리가 레이저를 통해서 읽을 수만 있으면 컴퓨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이제 개념도 이제 가능하다는 판면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그럼 다시 이제 앞페이지를 다시 서론인데요. 요즘 양자 컴퓨팅이 굉장히 이제 유튜브나 이제 매스컴에 이제 저기 많이 부각을 되고 있는데 이게 부각이 된 게 아까 제가 이제 저는 양자 기술을 35년 정도 해왔지만은 한 2019년 정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양자 기술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는데 2019년이 뭐냐면 2019년 가을에 이제 미국의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해가지고 어떤 특수한 수학 문제를 기존의 컴퓨터 우리 이제 그 슈퍼컴퓨터라고 하는데 슈퍼컴퓨터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리는 문제를 양자 컴퓨터로 하니까 아주 짧은 뭐 3분인가 굉장히 짧은 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걸 소위 양자 우월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일반 대중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그 슬라이드에 보시다시피 이제 초고속 연산이 가능하고 만일 이게 나중에 이제 어느 시점에 실용화가 되었을 때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안보 특히 이제 보안 문제에 굉장히 큰 파급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국가적인 전략 기술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빅테크 기업에서 뭐 IBM, 뭐 구글, 뭐 아마존, 뭐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알고 있는 그야말로 IT 쪽의 빅테크 기업에서 지금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빅테크 기업이 투자를 이제 적게 해서 그런 건데 국가적으로 중요하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정부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저전 이렇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 그 초고속 연산을 먼저 저희들이 처음 학창 시절 좀 지나서 좀 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 돌리고 그랬잖아요. 옛날 IBM 이 방보다 더 큰 그렇죠. 컴퓨터에 거기서도 계산하는데도
이제 코어 메모리가 크다고 예. 줄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했던 시를 생각이 나는데 예. 지금 슈퍼컴퓨터 연산 속도하고 예. 양자 컴퓨터하고 큰 차이가 납니다.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아까 보니까 뭐 몇 시간 걸릴 몇 분이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일부 문제 아직은 양자 컴퓨터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아직 멉니다. 아직 먼데 이제 어떤 사람은 한 5년, 어떤 사람은 10년. 그런 이제 문제의 어떤 크기, 부하라고 해야 될까? 문제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한 5년쯤 뒤가 되면 어느 정도 양자 컴퓨터가 이제 실용적으로 쓰일 부분도 있을 거고 더 이제 크고 복잡한 문제는 시간이 더 걸릴 게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보편화되게 되면 슈퍼컴퓨터보다는 이제 많은 문제에 있어서 이제 훨씬 시간도 단축이 되고 계산하는 데 필요한 전력 소모도 적고 또 어떤 문제는 슈퍼컴퓨터로는 뭐 아예 못 푸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평생 걸려야 되는 그런 문제도 양자 컴퓨터로 이제 빨리 풀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시간대 아니면 분 단위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죠. 뒤에 뭐 그런 게 있는지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지 모르겠는데 삶의 변화가 지금 양자 컴퓨팅 시대 되면 삶의 변화가 확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 생각이 우리가 지금 고전적인 생각에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네. 일반인들은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네. 특히 이제 첨단 그 산업을 한다든지 산업 또는 이제 뭔가 경쟁을 많이 하는 업체, 뭐 금융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양자 컴퓨터를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업의 이제 이윤, 생사에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소위 그 양자 그 빈곤의 이제 차이가 더 생길 수가 있는 그런 게 그게 이제 있을 수가 있죠. 보편화되면 그렇게 되는데 네. 아니면 어느 정도 조금만 돼도 좀 보편화돼야지 아무래도. 보편화되면 좀 스마트폰하고 같이 생각하셔도 돼요. 스마트폰을 아예 못 써도 뭐 일상생활하고 뭐 밥 먹고 지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스마트폰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편리한 우리가 편리한 게 많이 있잖아요. 스마트폰 쓰면 이제 그야말로 스마트해지고 생활이 못 쓰면 이제 되게 힘들지. 이건 작은 물건인데도 그런데 완전히 이제 컴퓨팅 파워가 이제 굉장히 발달이 돼 가지고 이제 투자를 어떤 투자 회사에서는 투자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어떤 회사에서는 또 못 벌고 뭐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화면에 보시면 그 외국에서는 그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죠. 뭐 다른 과학 기술 분야도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부족한 어떤 그 현재 수준을 어떻게 좀 빨리 캐치업할 것인가 그런 쪽에서 이제 최근에 고민을 많이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예. 양자 컴퓨팅이 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질문을 하십시오. 예. 우리가 이제 컴퓨터라고 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컴퓨터 하면 컴퓨터 성능 제일 핵심이 이제 CPU라고 하는 게 있죠. 예. 중앙 처리 장치. 중앙 처리 장치 하면 이제 우리가 몇 비트냐? 64비트가 요즘 제일 앞선 건데 64비트 하나 가지고 그걸 코어라고 하는데 코어가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뭐 듀얼 코어를 쓰고 이런 게 이제 코어 수가 많아지는데 싱글 코어일 때는 이제 비트 수가 가장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클락 스피드가 이제 중요한데 CPU의 속도는 성능은 게이트 수 또는 이제 코어 수, 클럭 속도 이런 뭐 예를 들어 뭐 3GHz나 4GHz나 이런 이야기. 보통 비트를 8비트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8개 또 이렇게 했는데 64비트면 이게 64개의 이제 64개 독립적인 독립적인 거 인풋이 가능합니다. 예. 실제로 이제 64개 독립적인 건데 그걸 이제 조합을 하죠. 예. 실질적으로는 경우의 수는 훨씬 많죠. 그래서 그런 조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는데 어떤 계산이든지 그게 가능한데 그 계산의 어떤 그 우리가 로직이라고 하기도 하고 게이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게 게이트 종류가 뭐 엔드 게이트, 오아 게이트, 뭐낫 게이트 뭐 이런 게 있는데 낸드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낫 오아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뭐 저런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낸드는 not end입니다. end가 아니라는 거죠. 또는 노아 게이트를 이용하면 모든 그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유니버설 게이트라고 하는데
뭐 저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게이트 수가 많고 속도가 빠를수록 컴퓨터 성능이 이제 좋아진다 이런 거고요. 기존에 우리 이제 컴퓨터라고 하면 비트 수가 얼마냐, 연산 속도가 얼마냐, 또는 뭐 화면 크기가 얼마냐, 뭐 메모리가 얼마나 크냐 이런 건데 양자 컴퓨터도 이제 하나의 장치이기 때문에 저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성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큐비트 수 또는 연산 속도.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이제 기존의 그 컴퓨터하고 다른 게 양자 상태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하니까 그 양자 상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적은 미약한 에너지 상태든지 아니면 두 개의 상태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 상태가 조그만 외부의 어떤 교란 노이즈가 들어가도 깨지기 때문에 이 상태가 굉장히 그 상태 자체는 그 안정되어 있는데 외부의 어떤 교란 때문에 측정상 노이즈 문제가 그렇죠. 측정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이 뭐라나 취약한 그러다 보니까 그 양자 컴퓨터는 불가피하게 오류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오류. 그러니까 오류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양자 컴퓨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오류를 어떻게 줄일던가 하는 게 문제인데 이제 오류의 반대 개념이 일반적인 에라 개념이죠. 에라 개념인데 충실도라고 하는 게 또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하고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를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 잘 만들어진 칩 또는 QPU라고 하는 소자를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정확하게 잘 조작을 하느냐. 그리고 측정 기술입니다. 이거는. 매주는 예. 그 우리가 큐빗을 원하는 상태로 잘 제어를 하고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을 하든가 결국에는 측정 기술이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앞부분에 이제 소자도 정확하게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그런 이제 하드웨어가 잘 구성이 되면 나머지는 이제 사용자의 몫이죠. 일반 우리 컴퓨터도 그렇듯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잘 짜고 그 다음에 원하는 어떤 그 용도에 이제 그 빨리 효과적으로 접근하느냐 그런 게 기술인데 이런 것들이 양자 컴퓨터의 어떤 스펙이라고 해야 될까 성능 지수고 그럼 이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 건가 양자 컴퓨터를 구성하는 그 방식이 뭐 초전도도 있고 이온 트랩도 있고 뭐 광자도 있고 반도체도 있는데 다들 큐비수를 키우는 일, 연산 속도를 빨리 하는 일, 충실도를 높이는 일 그런 거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갖춰져 있으면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제어할 것인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이제 또 활용이 높은 활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양자 오류를 어떻게 이제 줄일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좀 개발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개발 방향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큐비수가 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양자 컴퓨터가 이제 본격적이진 아니지만 처음 그 논문에 나오기 시작한 게 1998년 정도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한 24년 정도 전이죠.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좀 큐비수가 증가되고 있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제 23년이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IBM이 400큐빗 그 소자를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원래 이제 1000큐빗을 발표할 거라고 지금 작년에 이야기는 있었는데 지금 11월 후반인데 아직 1000큐빗 개발했다는 그건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아마 곧 1000큐빗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반도체의 무호 법칙처럼 이것도 시간적으로 계속 큐빗수가 늘어나는 그런 지금 현상을 지금 제일 앞서가는 게 IBM이에요. IBM이 지금 제일 앞서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큐빗수로 보면 IBM이 제일 앞서 있고 시스템의 규모로 보면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어떤 소자나 어떤 그 측정 회로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로 보면 또 어떤 팀이 또 앞서가 있는 게 있고 그래서 그냥 글로벌하게 보면 총합적으로 보면 IBM이 제일 투자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고 지금 퀀텀 아니라고 쓰는 건 뭐예요? 네, 저것도 이제 양자 컴퓨터의 이제 하나의 방식인데 조금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제한된 용도의 사용을 위한 그런 이제 우리가 그 장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언질레라고 하는데요. 최적화라고 하기도 하고 최적화를 찾는 방법에는 우리가
마치 이거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패드 있잖아요. 우리 들고 다니는 거. 네. 우리가 기록하고 뭐 사진 찍고 하는 데는 그게 최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패드에 해당되는 게 저기 퀀텀 언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노트북 컴퓨터로 뭐 그림도 그리고 뭐 이메일도 보내고 뭐 계산도 하고 아래 한글 편집하고 하는 거는 소위 범용 컴퓨터로 하는 거고 그게 이제 IBM 방식이고 언닐러는 아이패드처럼 특수한 용도 제한된 용도만 이제 하는 게 언닐러인데 언닐러가 그 범용 소위 게이트 기반보다 제작하기는 조금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큐비 수가 아직은 더 많죠. 이제 용도는 좀 더 제한적인데 이제 그 큐비 크기로 보면 되게 좀 많습니다. IBM 이야기를 자꾸 이제 드리게 되는데 아무래도 IBM이 이제 앞서 있다 보니까 후발 주자 입장에서는 이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IBM이 29년도에 이제 27 큐빗 2019년 죄송합니다. 2019년도에 구글은 그때 53 큐빗을 그때 개발했는데 지금 IBM은 지금 27 큐빗을 2019년도 22년도에 이제 65 큐빗 저기가 작년에 이제 430 큐빗 올해는 1000 큐빗급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쪽 오른쪽에 쭉 보시면 그 2023년까지는 그 칩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물론 칩의 크기가 더 커집니다. 밀도도 커지고 근데 그 오른쪽에는 보면 뭔가 칩과 칩이 뭐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처럼 보이죠. 저기 이제 두 가지 개념인데 하나는 현재 우리 제조 기술로 그 하나의 칩으로 넣을 수 있는 큐빗의 개수가 이제 한정이 되다 보니까 칩과 칩을 소위 모듈화하는 그런 방식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제 칩 하나하나의 결과를 기존의 컴퓨터로 이제 받아가지고 기존의 컴퓨터로 프로세싱 해가지고 다시 입력을 하는 하이브리드 타입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하고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하고 이렇게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하는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 전국에는 계속 큐빗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뭐 10,000큐빗 10만 큐빗 정도로 아마 갈 것 같긴 합니다. 시간은 물론 많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계속 큐빗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좀 더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이제 그 아까 기존의 우리 디지털 컴퓨터에서는 큐빗 수가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빨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큐빗 이야기는 빼고 물론 큐빗도 많아야 되겠지만은 여기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그 게이트 속도가 빠른 게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고 위로 되어 있는 거는 계산의 신뢰성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고 계산의 신뢰성이 좋으면 좋겠죠. 그래서 오른쪽 위로 오른쪽 구석으로 이제 그 위에 구석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데 현 시점에서는 초인도 큐빗이 이제 거기에 좀 가깝고 그다음에 이온 트랩이 이제 속도는 느리지만은 계산의 신뢰성 측면에서는 이온 트랩이 이제 괜찮아요. 이온 트랩이 이제 좀 그런 측면에서 아주 괜찮고 그다음에 중성 원자,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또 그 밑에 이제 후발 주자로 가고 있고 여기 그림은 없습니다만 이제 광자라든지 또 저기 다이아몬드 그런 것도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제 지금은 아직 어느 방식이 좋은지 모르겠고 지금 춘추전국이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비슷한 시기에 이제 출발해가지고 현 시점까지 쭉 보면 초인도 방식이 그나마 좀 제일 앞서 있다고 볼 수는 있죠. 물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들 하고 있고 투자 측면에서도 있고 기업 측면에서도 제가 엉뚱한 질문 하나 예. 이 로봇 만들어가지고 춤추라 그러면 댄싱 하잖아요. 예. 그렇죠? 데이터만 입력해 놓으면 그렇죠. 근데 옛날 로봇은 그냥 시키는 대로 그것만 했잖아요. 그 머리를 AI로 싹 바꾸면 인공지능 로봇이 돼가지고 예. 많은 걸 생각을 숙달시키면 학습시키면 예. 지가 스스로를 뭔가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이 양자 컴퓨터에서는 어떤 그런 기능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지금 계속 기술적인 부분이면 AI가 도입되면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그런 어떤 편리성, 어떤 기술이 좀 발전되죠? 양자 컴퓨터를 양자 컴퓨터를 AI로 이제 할 수가 있죠. AI를 양자 컴퓨터로 할 수 있고 그렇죠. 로봇에 AI 로봇을 머리를 붙이면 그렇죠. 인공지능 로봇이 되는 예, 거지. 예. 물론 이제 로봇 안에 양자 컴퓨터를 집어넣을 수는 그렇지. 있지만은 예. 뭐 무선으로 하든지 예. 뭔가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거를 이제 양자 컴퓨터로 프로세싱하고 여기서는 기존에 이제 거기 CPU를 집어넣고 로봇에다가 이제 뭔가 인풋이나 이런 거를 양자 컴퓨터로 할 수가 있죠. 그럼 기존의 인공지능 로봇하고 네. 양자 컴퓨팅을 입힌 로봇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양자 컴퓨터가 이제 어느 정도 현재보다는 예. 성능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예. 훨씬 더 이제 똑똑한 로봇이 되는 거죠. 훨씬 똑똑한 로봇이 되는 거죠. 그 로봇도 AI도 보면 스트롱 윅 있잖아요. 그죠? 예, 윅 예. 스트롱. 요즘 스트롱을 가면 그 인간에 가까이 가는 건데 그렇죠. 그럼 양자 컴퓨팅이 되면 그보다 더 앞서간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나요? 네. 양자 컴퓨터가 이제 컴퓨터니까 그 컴퓨터 속 현재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일은 뭐 다 할 수 있다는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할 수 있죠. 이런 거는 하기 어려워요. 양자 컴퓨터로 우리가 뭐 포토샵을 한다든지 무슨 뭐 파워포인트로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런 거는 양자 컴퓨터가 도움이 안 돼요. 이건 아까 네. 아이패드 하면서 이건 그 네. 특성이 있잖아요. 네. 그건 그 역할이 있고 이건 또 이거 네.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네. 또 새로운 특성이 네. 있겠죠. 예. 양자 컴퓨터가 가장 파워풀한 거는 저기 강력한 거는 음. 동시에 많은 신호를 처리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효과적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그렇죠. 왜냐하면 데이터 엄청난 많은 데이터가 지금 예. 근데 양자 컴퓨터 에너지 소비량이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 소비량이 이제 일반 우리 데스크탑보다는 큽니다. 아무래도 이제 안에 들어가는 컴포넌트도 있고 이제 초전도 같은 경우에는 냉각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그 계산 능력 대비 그 소비 전력은 기존에 이제 뭐 슈퍼컴퓨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경제력이 적게 들죠. 요즘 뭐 챗 GPT 이야기도 나오고 뭐 예. 그러는데 이제 챗 GPT를 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많이 시켜야 되거든요. 학습시키는데 막대한 전력 인풋이 예. 들어가는데 이제 양자 컴퓨터를 하면 이제 그런 게 훨씬 더 에너지가 적게 제가 들어가겠죠. 이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양자 컴퓨팅 시대로 가면 뭐 에너지 문제, 데이터 관리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일으켜줄 것 많은 같아요. 부분이 이제 개선이 될 수가 있겠죠. 단단히 나가시 제가 예, 예. 엉뚱한 질문을 예. 받습니다. 예. 뭐 속도를 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큐빗 아주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제 그 큐빗은 그야말로 퀀텀 빛인데 예, 중첩이라는 용어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중첩은 그 큐빗이 두 가지의 상태를 가지는데 그 그림에서는 바닥 상태와 여기 상태, 0 또는 1. 0은 0이고 1은 1이다. 딱 구분되는 게 기존의 이제 상태인데 기존의 이제 우리 비트인데 클래시컬 비트. 양자 상태에서는 그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중간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0과 1의 중간, 0.5는 있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0과 1의 확률이 반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7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0의 상태에는 간단히 보면 이제 우리가 동전을 그냥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동전을 땅바닥에 놓고 젓가락으로 동전을 딱 때리면 동전이 살짝 뛰겠죠. 세게 때리면 더 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정확하게 조절하면 100이라고 하는 어떤 에너지를 가하면 동전이 100% 확률로 뒤집어집니다. 1이 됩니다. 에너지를 가하면. 동전이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이 양자 세계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딱 가하면 0의 누워있는 동전이 1의 뒤집어지는 동전의 상태로 딱 가게 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를 정확하게 딱 조절하면. 그런데 에너지를 예를 들어 20을 주면 20%의 확률로만 뒤집어질 확률이 생기고 80의 에너지를 주면 80%의 확률로 에너지를 주면 80%의 확률로 뒤집어집니다. 그럼 이제 50의 에너지를 주면 50%의 확률로 이제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진다는 게 결국에는 0의 상태와 1의 상태의 확률이 반반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0과 1의 이제 중첩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표현을 하고 물리적으로도 이제 물론 중첩이 되지만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0도 될 수도 있고 1로 될 수도 있는데 확률이 반반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요즘 보통 이제 풍경사진 하나 딱 지금 이것만 없으면 뭐 그래픽 디자인도 다 하잖아요. 예, 뭐 예. 요즘 만들어준다고 들어 챗 GPT가. 예. 그럼 지금 얘기는 0에서 보통 연산에는 0, 1, 0, 1밖에 없잖아요. 네. 모든 게 그걸로 다 모든 걸 표시하는데 지금 얘기는 이게 0이고 이게 1이라면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된다는 거 아니에요? 20% 30% 그렇죠? 실제로 네. 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예.
0이든지 1입니다. 그런데 이제 확률로 확률로 10번 측정하면 3분이 0이고 7분이 1이고 에너지를 더 주면 10번 중에 9분이 1이 되고 1번이 0이 되고 확률이 커진다는 거죠.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주면 항상 1이 되고 이제 90%면 그 중에 1분은 아닌데고 1분 아니고 90%가 1이고 10%는 아니고 예. 에너지로서 우리가 0을 만들 수도 있고 1로 만들 수도 있고 반만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30%될 수도 있고 65%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요 하나의 큐빗이 0 또는 1 또는 0과 1의 그 확률이 이제 섞이는 상태로 될 수가 있는 이제 세 가지 상태가 가능한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거든요. 뭐 60대 40 또는 뭐 75대 25 많아지니까 그냥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데는 50% 반반 정도 섞여 있는 상태만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중첩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젓가락을 가지고 동전을 이제 두드린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제 큐빗을 어떻게 우리가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뒤집느냐고 하면 0에서 1로 만드느냐고 하면 고주파로 이제 가합니다. 한번 이걸로 뒤집어 보세요. 네. 영과 이게 이제 보면 이게 동전인데 그냥 이거를 이제 우리 좀 더 쉽게 컵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유리컵. 제가 유리컵을 많이 이제 비유를 드는데 유리컵을 젓가락으로 이제 때리면 유리컵이 땡 하고 이제 울리거든요. 울려 있는 상태가 1입니다. 소리가 완전히 죽으면 0이고 아니면 유리컵에다가 물을 가득 부으면 1이고 물이 없으면 0이고 기존에 이제 반도체는 유리컵에다가 전압을 전기를 채우면 1이고 전기가 없으면 방전이 되면 0이죠. 물론 트랜지스터에 전기가 흐르고 안 흐르고 인데 뭐 이걸 그냥 컵에서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물이 있으면 1이고 물이 없으면 0이다. 피지컬 물리적인 변화 이런 게 아니고 물리적인 변화 있는 거죠. 있는 거인가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뭔가 이게 뭔가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니고 예. 에너지가 들어있느냐 없느냐. 익사이트 되니 안 되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때리면 유리컵이 땡 하고 울리는 거나 물이 들어있는 거나 똑같은 에너지야. 물도 에너지고 젓가락이 땡 하고 울리는 것도 유리컵이 땡 하고 울리는 것도 1이고 아니면 그러니까 열을 가해가지고 유리컵이 따뜻한 것도 1이고 열 팽창시키는 거는 1이고 그러니까 상태만 우리가 제어를 하고 측정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이제 유리컵을 때리면 땡 하고 이제 울리거든요. 울리는 거를 마치 우리가 요 큐빗이라고 하는 요 서자에다가 전자파를 가하면 그 안에 땡 하고 울림이 일어나요. 울림이 일어나는 상태가 1입니다. 울림이 아예 이제 없어지면 0이고 울림을 조금 주면 1과 0의 중첩이 되고 이해되시죠? 그 중첩됐을 때 하고 안 됐을 때하고 무슨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중첩이 된다는 거는 이제 하나의 큐빗이 이제 0과 1이 이제 동시에 이제 동시에라기보다는 확률적으로 이제 반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되면 나중에 어떤 우리가 연산을 할 때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가능하다는 거죠. 두 가지가 마치 이거 한 가지입니다. 속도 빠질 수 있는. 그렇죠. 마치 우리가 열쇠가 있는데 우리 집에 이제 요즘은 그런 열쇠가 없습니다만 옛날에 이제 열쇠 구멍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리는데 뒤에는 한 밖에 없어. 기존에는 오른쪽 돌려가지고 문이 안 열리면 꽝이야. 아니 다시 왼쪽으로 돌려가지고 문이 안 열리면 꽝인데 지금은 두 개가 동시에 가능하니까 이거 열쇠는 한 번 들어갔지만은 두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두 개 동시에 두 개의 상태의 동시에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다시 설명드릴 이제 뒤에 이제 얽힘이 되게 되면 여기에 열쇠가 두 개의 상태가 되고 여기에 두 개의 상태가 되고 요 열쇠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옆에 열쇠가 바뀌어요. 기존에서는 그게 안 바뀌는데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이제 많아지고 이제 이해하기는 복잡해지는데 우리가 뭔가 연산을 꾸밀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제 훨씬 많아지는 개념이 되겠죠. 옛날에 요만큼 했는데 그게 되면 이만큼도 요만큼 하는 것보다 똑같은 그렇죠. 그보다 더 적은 힘으로 적은 에너지로 연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더 빨리 그것도. 그렇죠.
여기 이제 두 개의 큐빗 두 가지 상태가 가능하고 여기 두 개의 상태가 가능하고 이 큐빗을 통해 가지고 옆에 큐빗도 조작을 할 수 있고 또 건너뛰어서 조작할 수 있고 그러니까 큐빗 1을 조작하게 되면 2도 바뀌고 3도 바뀌고 2를 조작하면 1도 바뀌기도 하고 3을 바꿀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이게 프로그램 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보여드린 거는 어떤 간에 그 큐빗에다가 우리가 고주파를 가해 가지고 상태를 바꾸기도 하고 또 읽기도 한다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양자 게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고주파를 펄스를 큐빗에다가 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 많이 갈 것인가 적게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고주파를 가는다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파동이거든요. 파동은 이게 시간에 따라 이게 파가 이게 전파가 되는 그런 개념인데 이거를 이제 파동을 시간을 좀 당길 수도 있고 밀 수도 있어요. 그걸 위상이라고 하는데 위상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큐빗을 또 막 여러 가지 상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용해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게 되죠. 그러니까 기존에서는 이제 큐빗과 큐빗 사이가 서로 이제 독립적인데 반해서 이번에는 서로 얽혀 있고 큐빗 하나 자체도 전에는 0 또는 1인데 지금은 0도 될 수도 있고 1도 될 수도 있고 0과 1의 혼합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우의 수가 이제 많아진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이제 모든 개념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왼쪽에 큐비트 A라고 하는 게 있는데 큐비트 A에다가 펄스를 딱 가하면 큐빗이 땡 하고 울리게 됩니다. 울리는 상태가 1, 2 되게 할 수도 있고 그냥 0에 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0과 1의 이제 확률 반반 중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중첩의 상태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 울림이 굉장히 에너지가 적어요. 적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작은 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컵이 울리고 있는데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손을 갖다 대면 컵이 울림이 죽어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컵의 울림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컵의 울림을 우리가 측정할 것인가? 그게 이제 핵심인데 레조넌스를 이용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큐빗하고 인접한 조그만 공명회로 레조넌스를 가진 회로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큐빗도 하나의 이제 그 전기 회로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 특이하게 이제 큐빗은 전기가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 인덕턴스라고 하는 놈이 커지게 돼요. 기존의 소자들은 뭔가 에너지가 들어가도 인덕턴스나 커피선스의 변화가 없는데 조셉슨 접합이라고 하는 것은 특이하게 외부에서 뭔가 고주파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인덕턴스가 커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공명회로가 큐빗하고 뭔가 회로적으로 지금 이게 연결이 돼 있는 카플링이 돼 있는데 연결이 돼 있는데 큐빗의 인덕턴스가 바뀌게 되면 공명회로의 주파수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명회로 주파수가 이제 바뀌게 되면 공명회로의 주파수만 알고 있으면 큐빗이 0인지 1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제 그 트랜지스터의 전압이 0인지 1인지 우리가 볼트미터로 재야 되는 개념이라면 저거는 직접 재지는 않고 공명회로의 주파수만 알면 큐빗이 인덕턴스가 높은지 낮은지 또는 큐빗이 0인지 1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판독을 하게 됩니다. 전자기학 지금 새로 배우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큐빗 B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큐빗 B라고 하는 게 있는데 큐빗 B도 역시 빨간 펄스로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가할 수도 있고 이제 안 가할 수도 있고 인풋하면 네. 공명 주파수가 또 바뀌게 돼요. 네, 그 B라고 하는 공명회로의 주파수가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명 주파수를 읽으면 큐빗 B가 0인지 1인지 또는 0과 1의 이제 이게 중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 큐빗 A하고 큐빗 B는 주파수가 조금 달라요. 또 공명회로 A하고 공명회로 B도 또 주파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맨 왼쪽 위에 거기 판독이라고 되어 있는 저 라인을 통해 가지고 A의 공명 주파수, B의 공명 주파수, C의 공명 주파수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내게 되면 큐빗 A가 0인지 1인지, 큐빗 B가 0인지 1인지, 큐빗 C가 0인지 1인지를 동시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믹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이제 얽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큐빗 A하고 큐빗 B가 전자기적으로 서로 간섭을 하게끔
안테나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선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런 걸 연결하게 되면 전자기적으로 서로 이제 간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큐빗 A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큐빗 B가 바뀌기도 하고 안 바뀌기도 하고 큐빗 A가 0이면 큐빗 B가 안 바뀌고 큐빗 A가 1이면 큐빗 B가 바뀝니다. 아주 이제 좀 복잡해지죠. 이제 그런 어쨌든 간에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큐빗은 저와 같은 그 전자빔 리소그래피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자소자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 소자 단면은 저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자를 만들 때뭐 진공도라든지 소자의 순도라든지 그다음에 기판, 실리콘 기판과 그런 소자 재료들, 이제 초전도 재료들인데 재료 사이에 경계가 어떻게 깨끗하냐, 이제 표면이 산화되느냐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아까 거기 큐빗이 울림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또는 계산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가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거기 결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소자 제작에 관련된 소위 공정이라든지 그런 게 또 중요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개발 현황. 네, 개발 현황인데 현재 이제 작년 22년 6월부터 이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이제 또 주관을 하고 있고 몇 개 이제 기관이 함께 좀 양자 컴퓨팅 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을 이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정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1월에 20큐비트급 양자 컴퓨팅 시스템을 이제 개발해가 동작 시연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50큐비트급을 개발해가지고 좀 시연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준연에서 독립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아니, 연구기관 하고 같이 하고 지난번 있습니다. 제가 표준연 한번 갔을 때 그 예, 얘기 듣고 그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네. 해봐야겠다 네. 생각했는데 예. 예. 지금 여기 이제 그림에 그 기관별 그 역할 분담이 나와 있는데요. 그 맨 왼쪽에 큐비트 소자 QPU 소자 설계 제작은 성균관대학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칩을 우리가 이제 큐비수를 키우기 위해서는 3차원으로 이렇게 접촉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울산과학기술은 유니스트에서 하고 있고, 저 오른쪽에 이제 컴퓨팅이 되었을 때 이제 일반인이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접근하고 하는 거는 하는 뭐 이런 일들은 이제 키스티에서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전체 시스템을 인테그레이션하고 뭐 이런 그 개발하는 거는 표준과학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그럼 대학 이제 서울대, 연세대, 경희대학교에서는 초인도 재료에 관련된 거 아니면 이제 양자 이쪽 회로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이런 알고리즘에 관련된 그런 기초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좀 개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맨 오른쪽이 그 QPU 칩이 되고, 저거를 그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이제 붙여가지고 이제 그 와이어 본딩을 해가지고 그 저런 그 냉동기 바닥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조립을 해가지고 그 냉각을 시키면 왼쪽 그림 두 개처럼 저런 그 저기 가능합니다. 그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0큐빗을 좀 제작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좀 최적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뭔가 이 시스템도 키우게 되고 이제 이게 개발하는 속도를 키우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좀 냉동기를 설치해서 지금 테스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큐빗 소자 설계하는 뭐 그런 내용이 되는데, 큐빗은 실리콘 웨이프에 저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패키징 해가지고 테스트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 칩이 그 크기가 커지게 되면 마치 우리 아파트처럼 우리가 기존에 이제 단독주택으로는 땅은 좁은데 많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좁은 면적에 많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런 패키징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거에 관련된 3차원 집중화 기술을 유니스트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관련된 그런 기술 개발을 키스티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과제 구성에 관련된 거고, 그럼 향후에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 현재 제가 볼 때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그 초인도 같은 경우에 양자 컴퓨팅 시스템이 1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1세대. 그래서 이제 2세대가 돼야 되는데, 물론 1세대를 가지고 그냥 규모만 키워도 되기는 되는데, 뭐 경제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정확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의 여지가 이제 많으니까 2세대로 가야 되는데, 2세대로 가기 위해서는
큐빅 자체를 이제 설계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정을 더 고도화시켜 가지고 계산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 줄 거고, 그다음에 이 전체 시스템의 부피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 고주파 회로, 그러니까 신호를 주고받는 그 측정 제어 회로의 비중이 큰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컴팩트하게 할 것인가, 그게 큰 이제 숙제거리입니다. 기업체 사례도 많고, 그다음에 오류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내용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개발해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쪽에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양자 컴퓨터 소부장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초인도 방식을 이용하는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1000큐빗 같은 경우에 1000큐빗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오른쪽에 그 이제 부품들이 쭉 있는데, 현재는 불행히도 다 수입을 하고 있어요.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중국은 아니죠?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하진 않고, 네, 그 지금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 제일 핵심이 되는 게 이제 냉동기인데, 냉동기가 좀 서방 그 세계에서 이제 지금 합의를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에 있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데 사용이 될 수 있는 좀 규모가 큰 성능이 좋은 양자 냉각 장치는 중국에 팔지 말자고 서로 이제 합의를 했어요. 패권 전쟁하고 있는 뭐 상태라서. 그런 거죠. 좀 제일 그 극좋은 냉동기 중에 제일 이제 그 상품성이 좋은 냉동기를 만들고 있는 업체가 핀란드에 있는 업체가 있는데, 볼루포스라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는 이제 중국에다가 냉동기를 안 팔고 있습니다. 이제 서방 세계에서 좀 연합을 해가지고. 저런 거는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이런 데서 만드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전 냉동기는 일반 냉동기하고 다르게, 틀린. 전 냉동기 한 대가 뭐 몇 억씩 하는 그런 냉동기. 그리고 이제 고주파 케이블이 이제 또 많이 들어가게 되고, 저 사진에 저기 그림의 맨 왼쪽에 보시면 보시면 이제 금으로 번쩍번쩍한 예, 예. 케이블하고 그 선들이 많이 있죠. 그쪽에 다 이제 고주파 케이블 매듭 내용인데, 저게 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 골드 갖고 하는 거. 금은 아니고, 금을 저렇게 합금시킨 건가요? 실제로 케이블 자체는 구리 합금, 구리 니켈 합금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신호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초전도 동축 케이블 나일론 티타늄이라고 하는 것을 쓰기도 하는데, 나일론 티타늄 케이블이 이제 비싸요. 저기 금처럼 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하는 이유는 저게 이제 온도가 낮아져야 되니까 이제 복사율이 흡수가 안 되게끔, 흡수가 안 되게끔, 소위 이제 열 반사율을 줄이기 위해서 에미시비티라고 하는데, 에미시비티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반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주파 장비, 그다음에 헨트라고 하는 이제 반도체 정폭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살 수는 있어요. 저 밑에 전략 물자라고 돼 있죠. 예. 양자 프로세스 칩은 미국 같은 데서는 뭐 안 팔아요. 양자 한 개 정폭기도 이제 안 팔고, 냉동기도 이제 우호국들끼리만 이제 팔고, 저게 이제 소위 바세나르 체제에서 좀 그 규제 품목입니다. 저게 저런 게. 그다음에 1000큐빗 정도를 구성하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350억 원의 저런 재료비들이 들어요. 재료비만 해도 350억. 물론 이제 1000큐빗 양자 컴퓨터가 뭐 1조 원을 할지 몇 천억이 될지는 그거는 아직 미지미수입니다만은, 이제 순수하게 우리가 수입하는 재료 장비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저기 장비들도 어떻게 보면 부품이니까 좀 저기 있는 것들만 대충 계산해도 한 3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저 하나하나들이 소비장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도 저쪽에 이제 많이 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따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3차원 그 소자를 이렇게 쌓아 올리는 그런 기술에 발전된 내용인데, IBM 같은 데서는 이런 기술을 좀 이미 쓰고 있고. 저런 기술이 주택 그 옛날 아파트 때 보면 그냥 올렸잖아요. 그죠? 예. 요즘은 공장에서 다 만든 거 그냥 붙이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모듈러 타입. 모듈식으로, 예. 원자력 발전소 소형 모듈러 타입을 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예. 현장에 그냥 갖다 붙이기만 예, 하는데, 저것도 거기서 나온 기술 아닌가요? 그거하고는 좀 칩 다르긴 붙이는 한데, 같이? 다르긴 한데, 네. 예를 들어 기술은 이제, 틀린데 예.
생각이 좀. 그렇죠. 네. 근본적인 개념은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여기 어떤 부품이 있고 이제 옆에 부품이 있고 이제 옆으로 쭉 내려뜨리면 면적이 커지니까 근데 이제 칩으로 우리가 이제 현재 반도체 공정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소위 스테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그 칩이 한 1인치 정도 크기 정도밖에 못 만드는데 그보다 더 커지려면 이제 뭐 직접 다이렉트 컨택을 하는 방식을 하든지 그다음 칩이 또 어떤 간에 칩 크기를 무한정 키울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부품을 나누어 가지고 다른 웨이퍼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서로 끼리끼리 이제 정기적으로 웨이퍼끼리 매칭 쌓는다, 층 맞습니다. 쌓는다는 네, 게 그런 맞습니다. 거예요. 네. 뭐 요즘 반도체 이제 네. 3나노 공정이면 뭐 20몇 층을 쌓아올린다고 하는 게 그런 개념입니다. 저런 기술이 필요하고 저런 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노하우와 이제 공정이 들어가는데 뭐 회사들이 저런 일을 이제 분담을 할 수도 있고 조금만 전용으로 해가지고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네덜란드나 이런 회사에서 칩만 만들어가지고 개발해가 파는 벤츠 회사들이 있어요. 뭐 조그만 칩 하나가 몇 억씩 합니다. 손톱만한 칩 하나가 몇 억씩이에요. 얘들은 이제 뭐 100큐빅 정도 칩이면 한 10억, 뭐 몇십억 할 때, 1000큐빅 칩이면 한 100억은 할 때요. 한 줄에 하나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만 팔아도 평생 먹고 사는 거죠. 개발 비용이 물론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저 칩을 여하이 잘 만드는가 하는 게 결국에는 양자 컴퓨팅의 이제 첫 번째 성능을 결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냉동기 여기 나오는데, 우리가 저 오른쪽이 냉동기인가요? 왼쪽이 냉동기인데요. 이거 왼쪽이가? 왼쪽이 냉동기인데 왼쪽에 두 개 그림이 냉동기인데 저기 보면 결국 우리가 이 큐빗 수가 늘어나게 되면 큐빗 하나하나에다가 이제 선을 연결해야 되거든요.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큐빗 수가 늘어날수록 선이 많아져. 밀도가 높아져야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2차원 면적상에 넣을 수 있는 선의 개수가 이제 한정 제한이 되다 보니까 오른쪽처럼 냉동기를 저 같은 경우는 세 개를 이제 큰 진공 챔반에 넣어가지고 세 개를 동시에 이제 병렬로 이제 냉각시키는 그런 방식을 지금 핀란드에서 개발해서 지금 팔고 있는데 뭐 저런 게 지금 한 60억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요단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런 왼쪽에 나와 있는 게 기존의 이제 케이블인데 우리가 동축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저런 거를 가운데처럼 그렇게 고밀도화하는 것도 해야 되고 중국에는 오른쪽처럼 저런 플랫 케이블로 해가지고 우리 노트북 모니터하고 우리 본체하고 사이에 플랫 케이블이 있거든요. 좀 잘 안 보여요. 굉장히 좁고 플렉시블한데 케이블 전선 까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전선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전력망 비슷하네. 예, 그러니까 저는 작은 면적에 좁은 면적에 고밀도의 케이블을 만들 때 그냥 만들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선과 선 사이에 신호선 사이에 간섭을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간섭을 없애야 돼요. 간섭을 없애면서 신호 손실을 줄이고 그런 케이블 기술이 이제 또 중요한 소부장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런 일도 이제 국내에서 가능하고 저는 물론 그 기존의 왼쪽처럼 동축 케이블 또는 가운데 고밀도 그 방식의 저런 것도 이제 가능하고 오른쪽도 이제 물론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고주파 그 측정 제어 장치인데 맨 왼쪽에 있는 붉은색 커브가 되어 있는 게 이제 구글의 양자 컴퓨팅 그 모양인데 그 뒤쪽 사진이 그 가운데입니다. 네. 뒤쪽 사진에 이제 보면 케이블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50큐비트 장치입니다. 50큐비트인데도 케이블이 저렇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그 약간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회로가 현재 100큐비트급 제어 장치가 저 정도 됩니다. 높이가 한 1m 뭐 사람 키 정도 되는 회로 장치가 되는데 1000큐빗이 되면 그 이 방에 뭐 한 가로 세로 뭐 한 3, 4m, 4, 5m 정도가 회로로 가득 차게 되는데 돈도 돈이고 회로 장치만 해도 1000큐비트급이 되면 한 150억 정도 돼요. 현재의 가치로 현재 수입가로 따지면 아니 100큐비트의 제어 장치가 2만 원이라고 1000큐비트라고 이거에 10배가 돼야 되나요? 저 열개야죠. 보통 우리 물리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저러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그보다는 적지만은 그렇겠죠. 우리 단순하게 제어 장치가 10배 된다고 제어 장치도 10배 되면 그건 뭐 이익이 안 되잖아. 네.
근데 논리적으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현재 저런 구조가 되면 여기 왼쪽에서 두 번째 파란 선처럼 이제 네. 선도 많아져야 되고 많아지면 간섭 그런 이제 것좀 많이 생겨요. 회로하고 저 큐비 사이에 이제 신호선이 길게 되면 이제 신호가 전파됐다 갔다가 다시 측정 신호가 오면 이게 신호 지연이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 그다음에 부피 문제, 부피가 커지면 이제 설치 공간도 커지게 되지만은 이제 냉동기 안에 케이블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냉동기가 또 커져야 되고 물론 가격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현재 왼쪽 그림이 현재 방식입니다. 왼쪽이 현재 방식인데 거기 고주파 케이블이 있고 오른쪽이 이제 향후의 방식입니다. 저게 뭔가 하니 상온에 있는 저런 반도체 회로를 저온에서 동작시킬 수 있도록 회로를 이제 개발해가지고 넣게 되면 회로 값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겠죠. 그럼 이제 이 양대 컴퓨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소위 부품 비용이 한 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반 정도로 줄어들 뿐만 아니고 신호 특성도 이제 좋아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간섭에 이런 것들도 많이 말이죠. 있거든요. 예. 가까이서 이제 측정을 하니까 저런 이제 저온 회로가 이제 기술인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저온 CMOS 반도체 기술 중에 CMOS 치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크라이오 CMOS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개발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연구 분야가 그 트렌드가 있는데 지금 IBM이나 뭐 인텔이나 이런 몇 군데서 좀 개발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한 대학에서 좀 개발하고 있고요. 이것도 상당히 큰 이제 또 비즈니스가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또 그 트렌드라 그럴까 연구는 반도체 회로는 어떤 게 반도체 회로니까 그 회로 칩 자체가 좀 열 소모라 그럴까 발열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동작시키기 위한 냉각시키기 위한 이제 냉각이 또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초인도 기술을 쓰자. 초인도 기술은 반도체 기술보다 또 냉각 그러니까 소모 전력이라 그럴까 발열이 한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초전도 재료로 저런 회로를 개발하자. 그런 연구도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이제 동작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거를 좀 데모도 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런 걸 쓰게 되면 향후에는 그 컴퓨터의 어떤 부피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그 정도 설명을 드리고 이제 양자 컴퓨터가 아직은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아주 뭐 초기 단계에 그냥 양자 컴퓨터로 뭘 할 수 있다 이제 해봤다 정도 그런 연구 결과들은 지금 발표되고 있는데 대학 컴퓨터 기술이 어느 정도 상용화되면 암호화폐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유명무실해지고 이걸로 그렇죠. 다 커버된다고 그러는데 예,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암호화폐, 코인 뭐 이렇게 은행에서 간에서 하는 것들도 예. 양자 컴퓨팅 기술 보편화가 되면 이 기술은 사용화된다고 그러는 유명무실해지고. 예. 그러니까 좀 어때서 그렇다는 우리가 이제 해킹을 하려고 하면 예. 우리가 아니면 이제 뭐 열쇠 여는 거라고 우리가 이제 열쇠 구멍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20개짜리 열쇠 구멍이 있는 열쇠가 있다 칩시다. 그럼 우리가 일일이 다 이렇게 돌려봐야 되거든요. 기존에 우리 그 숫자로 되어 있는 다이얼 그 열쇠 있잖아요. 1, 2, 3, 4 숫자로 되어 있는 거 이 숫자를 하나 다 돌려야 되거든요. 거기 숫자가 예를 들어 한 10개 정도 아니면 20개 정도 되어 있는 열쇠가 있다고 치면 맨 위에 그 1, 2 해놓고 나머지 1, 2 해놓고 맨 밑에 거 한 바퀴 돌리고 그 위에 것도 하나 돌리고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동시 처리가 양자 컴퓨터가 가능하니까 그 암호를 풀어놓는 경우는 이제 양자 컴퓨터가 아주 맞는 얘기네. 맞는 얘기죠. 예. 아직은 이제 그 정도 예를 들어 그 현재 은행에서 쓰는 암호를 풀 정도로 아직 양자 컴퓨터가 아직 그 단계는 안 성능은 됐다는 아닌데 성능은 아닌데 이제 기존의 예를 들어 슈퍼컴퓨터 같은 걸 풀려면 굉장히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는 거를 제가 뭐 계산 안 해봤지만은 뭐 몇 년 걸린다든지 그런 몇십 년 걸릴 거를 양자 컴퓨터로 하면 이제 순식간에 뭐 순식간에 풀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유협이 될 수가 있죠. 여기 활용이
가능하면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자 컴퓨터로 우리가 뭐 파워포인트를 그리고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이건 이제 병렬로 뭔가 동시에 신호 처리해야 되는 거, 병렬로 뭔가 계산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 이런 경우에 이제 효과적인데 그 자율주행은 자율주행도 이제 가능하죠. 지금 뭐 카메라 인풋이 센서에 많잖아요. 많이 들어오는데 많은 인풋을 동시에 빨리 하게 처리해가지고 이제 뭔가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 여기 이제 예를 들면 뭐 광고 전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인풋이 많잖아요. 예. 그런 거를 이제 빨리 결정을 하고 일기예보, 뭐 온도, 그다음에 구름, 뭐 여러 가지 이제 풍향, 뭐 이런 인풋이 많은데 이런 거를 슈퍼컴퓨터로 이제 빨리 계산해 가지고 내일 일기를 예측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도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이제 정확히 한다든지. 비 온다고 할때 안 오니까. 소비자 행동 패턴, 저것도 역시 비슷합니다. 소비자 행동 패턴, 뭐 물류 뒤에 그림이 아마 있을 건데 뒤에 여기 하면 여기 한 예가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왼쪽 그림에 보면 여기 오른쪽에 이제 차가 4대가 있어요. 차가 4대가 어떤 지역에 이제 여기 배송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배송을 하는 그런 예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직선으로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차가 이제 하나의 차가 택배 한 대가 이제 여러 지역을 이제 방문해야 될 경우에 어떤 루트로 가는 게 좋을 것인가, 즉 교통 상황도 이제 고려해야 되고 교통 상황, 그다음에 배달의 우선 순위, 그다음에 뭐 도로 상황, 뭐 전반적인 거를 이제 실제 물리적인 거리를 고려해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저기 시뮬레이션을 보면 이제 10개 도시를 방문하면 그냥 10개 포인트를 방문하면 18만 개가 이제 조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런 걸 어떻게 우리가 빨리 효율적으로 하느냐. 그게 이제 물론 택배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뭐 물류 시간을 또는 경비를 줄이는 입장이 되지만은 지구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지구 온난화, 대기 오염하고 또 연관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항만에 배들이 많이 와 있는데 어떻게 배를 이제 물건을 저기 화물을 빨리 싣고 이제 내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런 운송 비용, 뭐 적체 비용 그런 게 이제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단백질 구조 분석, 저기도 역시 저는 양자역학적으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인풋을 집어넣어 가지고 저런 많은 경우의 수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제 양자 컴퓨터가 훨씬 이제 유리하다는 거고, 뭐 저런 게 되면 한 예로 이제 저런 이제 질환 진단, 어떤 신약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진단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점. 여기 뭐 저는 약간 죄송합니다. 원론적이긴 한데 뭐 저런 여러 가지 비행 경로를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설계를 하는데 유체역학을 이용해 가지고 바람의 흐름과 그 비행기 날개의 모양을 어떻게 우리가 최적화해 가지고 저항을 적게 받으면서 이제 장거리 운전을 운행을 해 가지고 빨리 가면서 연료를 적게 쓸 것인가 이런 거 신소재 여러 가지 이제 활용이 가능한 거고 지금 가능은 한 거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본격적으로 그렇게 활용이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가능성이 이제 충분히 있는데 이거는 그 활용이 되었을 때 어떤 분야의 임팩트가 가장 클 것인가. 금융, 그다음에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금융, 그다음에 헬스케어라면 이를테면 이제 병원에서 환자의 정보를 가지고 빨리 이제 진단하는 거죠.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신약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약 개발을 하기 전에 이제 약을 화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좀 더 가능하다 싶은 거를 우리가 이제 제작해가지고 뭐 동물 실험하고 사람 인체 실험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안전성, 유효성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국방이 가장 네. 심각하게 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가능하고 그다음에 저게 이제 또 뒤에 있는 게 국방이죠. 네. 그 사이버 시큐리티 국방이에요? 네, 국방이죠. 네, 보안 문제. 보안. 그다음에 이제 저런 문제들은 이제 그 임팩트도 크고 대신에 그 풀어야 될 문제의 크기가 부하가 이제 큰 편입니다. 좀 쉬운 게 이제
바닥에 있는 거 밑에 뭐 이렇게 물류 아니면 뭐 제거 처리 물류 밑에 거는 좀 쉬운 거고 위에 거야 훨씬 더 어렵죠. 문제 유형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기존의 이제 컴퓨터로는 수부 컴퓨터든 뭐 어떤 컴퓨터든 간에 기존의 문제로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완전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컴퓨터로 해결은 되는데 시간이 비현실적으로 많이 걸리는 돈도 많이 문제, 들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기존의 컴퓨터로 이제 풀 수는 있는데 요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다수는 아니고 좀 더 효율적이고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기존의 컴퓨터로는 뭐 계산할 때 예를 들어 한 일주일 걸리고 한 1억 원의 계산 비용이 드는데 이거는 한 하루 정도고 비용이 예를 들어 뭐 한 1,000만 원 오더라든지 예를 들어 그 정도로 아주 획기적인 건 아니고 좀 더 개선적인 거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중간은 훨씬 효율적인 거, 맨 위에 거는 전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게 가능하고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 관련해 가지고 이제 미래 산업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일단 이제 장치를 만들어야 되니까 장치 만드는 데 관련된 뭐 간단히 보면 이제 컴퓨터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도 보면 안에 뭐 저기 뭐 커넥터 하는 회사 아니면 무슨 뭐 모니터 만드는 회사, 뭐 케이블 만드는 회사, 뭐 여러 가지 칩 만드는 나사 만드는 회사 이렇게 있듯이 양재 컴퓨터에도 이제 소부장이 있는데 맨 왼쪽에 이제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는 이제 산업 완성도가 가장 높죠. 왜냐하면 이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컴포넌트가 있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양재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는 좀 돈을 버는 회사는 딱히 없어요. 대신에 저런 컴포넌트를 만들어 가지고 파는 회사들은 돈을 꽤 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고주파 회로 장치를 만든다든지 냉동기를 만든다든지 또는 뭐 케이블을 만든다든지 그런 회사들은 꽤 지금 돈을 좀 벌고 있습니다. 전체 인테그레이션 회사 하는 데는 돈 버는 게 아니고 아직 없고, 아직 없고. 국가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소부장 쪽은 좀 이제 산업적 완성도가 높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 갈 길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업체에서도 저런 소부장 쪽에 참가하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일부 업체에서 지금 저거를 지금 막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고,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 시스템은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테크 기업이 좀 주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는 일본에서는 이제 한 서너 개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고, 중국도 한 두세 개 업체. 우리나라도 어떻게 국내는 지금 없습니다. 시스템 하드웨어를 만드는 업체는 없고, 그리고 이 하드웨어 종류 중에서는 좀 초인도 방식이 좀 이제 제일 좀 주도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아직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비행기 동체를 시뮬레이션 한다든지 아니면 물류 회사에서 이걸 사다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약간 연구용으로 아니면 국방 쪽에서 미리 좀 연습을 한다 그럴까? 좀 이게 이제 좀 적응하는 필요. 초기 단계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계속 학습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좀 정부에서 좀 구매를 약간 연구용으로 하고 있고, 아니면 일부 이제 연구소나 대학에서 그야말로 연구 알고리즘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상태가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리스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있는데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그야말로 시스템을 이제 돌리는 데 필요한 그런 내용인데, 하드웨어 개발자가 직접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소프트웨어만 개발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고요. 제일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게 지금 하드웨어는 아직 없지만은 이제 나중에 하드웨어가 좀 이렇게 보급이 되면 어딘가는 다양하게 써야 되거든요. 그런 다양하게 썼을 때 필요한 그 알고리즘 활용 기술을 좀 개발하는 업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기존 개발하는 데서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 건가 그런 것들은? 아니면 그렇죠. 나중에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해야겠네. 새로운 방식입니다. 새로운 방식. 거의 파이썬이라고 하는 랭귀지를 써가지고 이 프로그램 짜는 것 자체가 양자 역학, 양자 원리를 알아야 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코딩하는 거 파이썬 그거 코딩은 파이썬은 쉬운데, 예. 근데 그 프로그램 하는
방식 자체가 어. 큐빗을 어떻게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중첩을 어떻게 만들고 얽힘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양자역학적인 개념을 프로그램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네 지금. 그 콘텐츠를 알아야죠. 콘텐츠를 네. 알아야 돼. 우리가 좋은 칼이 있다고 내가 요리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요리도 잘 알면서 칼을 잘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네, 알아야 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외로 지금 국내에도 여러 업체가 벤처업체들이 벤처업체뿐만 아니고 이제 큰 기업들, 뭐 LG, 삼성, 뭐 포스코, 메가존 클라우드 뭐 이런 업체들이 지금 활용 기술 쪽에 좀 개발하고 있고 작은 업체들도 지금 벤처업체 수준에서 좀 그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하기 위한 그런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업체들이 개발할 때는 주로 연구하는 데다가 판매용으로 먼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뭔가 앞으로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오면은 이제 팔겠다라고. 팔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은행에 팔 수도 있고 물류 회사에 팔 수도 있고 물류 회사에서 거기 양자 컴퓨팅 소프트웨어 팀을 만들어 가지고 개발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직접 개발해 가지고 뭐 현대 택배 아니면 무슨 물류 회사에다가 그런 모듈을 이제 팔 수가 있는 거죠. 역사를 알아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같은 경우는 반복이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이 박사님이 어떤 그 연구하면서 장비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맞춰서 이제 하면서 개발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것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 제가 예를 들어 어떤 화학 실험을 하는 화학 뭔가 시뮬레이션 합성을 하는 실험실이라고 치면 양자 컴퓨팅 기술을 이제 알고리즘을 배워가지고 이걸 짜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 옆에 어떤 벤처 회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짜주는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이제 사용하면 되는 경우죠. 근데 사용자는 어떤 화학 재료, 뭐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일 수도 있고 물류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도매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반도체 무슨 설계하는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그 활용 분야를 어떤 타겟팅 해가지고 그 소프트웨어가 많이 오히려 그게 지금 벤처 업체 입장에서는 좀 비즈니스가 좀 가능성이 높은 그런 현재 분야가 한 있죠. 몇 개 업체 정도가 있는 것 같아? 국내 현재 그 양자 산업협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 양자 산업협회가 있는데 거기 회원사가 한 50개 가까이 좀 되는데 20개? 50개 50개? 50개 정도 되는데 한 그 대부분 정확한 수는 모르겠지만 뭐한 3분의 2 수준은 양자 컴퓨팅 소프트웨어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쪽에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뭐 학교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아마 그 수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아마 이거 한 가지입니다. 지금 컴퓨터 하드웨어는 이미 세상에 많이 깔려 있어요. 기존에 우리 컴퓨터 깔려 있고 누구나 아는 무슨 C 또는 뭐 파이썬 랭귀지들 있잖아요. 랭귀지. 뭐 이런 랭귀지는 좀 깔려 있거든요. 내가 파이썬이나 C를 잘 이용해 가지고 파이썬 C 안다고 해서 어떤 택배 회사의 어떤 재고 처리 뭐 고객 리스트 자동적으로 소팅하는 걸 만들어줄 수는 없어. 그걸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택배 회사 아니면 어떤 도매 회사 아니면 무슨 식품 회사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짜주는 벤처 회사야. 현재 개념으로서는 그 양자 컴퓨팅이 되면 그런 데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양자 컴퓨팅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주는 거죠. 그런 회사들이 지금 국내에 많이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게 오히려 지금 그 하드웨어 개발이 아직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일반 벤처 업체에서는 좀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업체들이 또 외국에서는 투자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쓸 수 있는 이미 슈퍼컴퓨터처럼 양자 컴퓨터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있죠. 네. IBM이. IBM이나 뭐 이용표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단지 이제 그 컴퓨터가 아직은 성능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은 수준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제 성능이 좀 낮은 거는 무료로 쓸 수 있고 성능이 좀 더 높은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돈을 내고 이제 사용료를 내야 되죠. 결국은 클라우드 기반의 슈퍼컴처럼 네. 개인이 사거나 회사가 그걸 개발하는 게 아니라 결국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
클라우드 컴퓨터상 슈퍼컴퓨터는 클라우드 상에서 그 기본 컴퓨팅이 하드웨어적으로는 작용을 하고 그렇죠. 그걸 돈 내고 서비스비를 네. 내서 그걸 어플리케이션으로 네. 사용하는 그런 상태군요. 네. 현재는. 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래도 그런 게 미래도 두 미래도 가지가 그렇게 가능한데 갈 거다. 미래도 이제 돈이 없는 또는 뭐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은 회사에서는 클라우드로 쓰면 되고 그야말로 이제 돈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회사가 전략적으로 갖춰야 해보겠다.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제 아예 그냥. 내부적으로 해야지.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어딘가는 정보가 노출될 수가 있거든. 그렇죠. 미국의 예를 들어 IBM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다가 이제 송도 같은 데다가 좀 그 시스템을 하나 이제 리스하는 걸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클라우드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연구 개발 분야가 한정이 돼 있어요. 어떤 분야는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미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옛날에 그 컴퓨터 애니악 시절 그 컴퓨터가 지금의 퍼스널 컴퓨터가 되는 시절이 오듯이 예. 양자 컴퓨터도 퍼스널 양자 컴퓨터가 될 수 있나요? 퍼스널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어느 정도 규모가 냉각기. 돼야 냉각기든 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예를 들어 뭐 광학 방식이든 중성 문제 방식이든 뭐 이런 큰 그렇겠죠. 테이블 위에 이렇게 가득 찰 정도로 있어야 되고 광학 방식도 이제 물론 동작을 그러니까 지금 초전도 방식이 아니라 아니라도, 하더라도 그 전체 시스템이 냉각 시스템 안에 있어야 된다는 냉각 거예요. 추리한 것도 있고 어떤 게 부피가 있습니다. 예, 부피가. 광학 방식을 쓰더라도 이제 거기 이제 그 원리 자체가 이제 싱글 포톤 단일 광자를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단일 광자를 나중에 검출을 해야 되는데 검출하는 센서가 초전도 센서를 써야 됩니다. 초전도 센서를 써야 되니까 이제 냉각 장치가 또 붙어야 돼요. 큐빗 수가 많아지면 냉각 장치가 여러 개를 붙어야 돼요. 요 큐빗 자체는 실온에서 동작하지만은 뒤에 디텍터는 냉각을 해야 되니까 냉각기가 여러 개 붙어야 되고 반도체도 발열이 그렇게 많나요? 발열 문제보다도 초전도 상태를 유지해야 초전도- 되니까. 근데 일반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게 뭔가 하니 초전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냉각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실제로 초전도 사용하는 초전도 재료의 그 초전도가 되는 온도는 좀 훨씬 높아요. 왜 냉각을 하느냐? 아까 제가 앞부분에 0과 1의 그 에너지 상태를 우리가 고주파를 주고 여기시키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 0과 1에 해당되는 그 에너지가 0.25 켈빈 정도 돼요. 굉장히 적은 에너지입니다. 상온에 두면 이놈이 저절로 왔다 갔다 해버려요. 상태 유지가 안 돼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0과 1을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아, 냉각을 하는 거지 초전도기 때문에 냉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 그래서 최근에 상온에서 동작되는 뭐 초전도가 나와가지고 상온에서 초전도가 되면 뭐 냉동기 필요하고 냉동기 필요 없이 그냥 상온에서 테이블 위에서 양자 컴퓨터 된다는 게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뭐 실온 1000도씨에서 초전도가 되더라도 냉각은 시켜야 돼요. 그럼요. 이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 양자 상태를 양자 유지해야 상태. 되는 그 거죠. 컨디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예. 이제 일정하게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냉각도 해주고 외부의 전자파 잡음도 줄여야 되고 차폐가 필요하죠. 그럼 비즈니스적 냉각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해야 돼요? 10mmK, 10mmK, 11K요? 10mmK. 11K요? 예. 예,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까운 냉각을 해야 되죠. 요즘은 이제 냉각 기술이 그 냉동기 기술이 워낙 발달돼 가지고 11K를 어떻게 유지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야 됩니다. 그냥 버튼만 눌러버리면 지금이 알아서 내려가니까 아직도 액체 헬륨만 갖고 써야 돼요? 아니면 다른 액체 갖고 써도 가능해요? 액체 헬륨은 안 쓰고 거기는 그냥 그 헬륨 3, 헬륨 4라고 하는 기체를 쓰기는 쓰는데 그냥 전기만 가지고 전기만 가지고 냉각을 예, 시키는 냉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그런 기술이 워낙 그 발달이 잘 돼가지고 냉각하는데 무슨 뭐 걱정거리가 있지는 않아요. 그 챗 GPT도 뭐 제로, 1, 2, 3, 4는 돈 받고 예. 제로나 1, 2 때는 아직도 그냥 오픈해서 쓰면 음. 이 양자 기술도 지금도 비즈니스가 되는 거네 어느 정도. 그렇죠. 왜냐하면 단계마다 좀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 이 다른 거하고 틀려서 지금도
양자 컴퓨터 같은 뭐 애플리케이션 이런 부분은 그 활용도가 있는 거네. 그렇죠. 이미 비즈니스가 되고 있는 거네. 예. 그 비즈니스가 아직 유용하냐 안 하냐의 차원이긴 한데 이미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무슨 뭐 원전 지금 뭐까 핵물리 하는 쪽에 뭔가 시뮬레이션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좀 뭐 에너지를 뭐 원자 단위의 무슨 에너지를 계산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논문이 활용은 나오고 되고 이제 있군요.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굳이 기존의 슈퍼컴퓨터로도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굳이 뭐 양자 컴퓨터로 할 필요가 있냐 그런 거기 어떤 그건 효율성에 있어서는 효율성. 아직은 문제는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양자 컴퓨터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미래 가치를 위해서. 데모 가능성을 보여주는 음.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제 연구 단계 이제 새로운 툴이 나왔는데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새로운 툴을 가지고 기존에 이제 이 방을 가득 채우는 이 방의 몇 배가 되는 슈퍼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을 그걸로 하도 되긴 되는데 양자 컴퓨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 되고 개발이 되면 이제 현재 컴퓨터로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 지금 핵융합은 보통 100년 이게 뭐 옛날에는 우리가 100년이라 걸린다고 그랬는데 네. 요즘은 한 50년 정도 이제 네. 한참 흘러왔으니까 이제 프랑스에서도 하고 있고 있는데 네. 한 50년 인공태양 되려면 50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은. 근데 이거 양자 기술은 그 의미가 틀리네 지금. 그거보다 훨씬 빠르다고 그렇죠. 봅니다. 이제 중간중간 비즈니스 합의도 오는 거네. 예, 지금 이제 단지 그 비즈니스가 아직 뭐 어느 정도는 뭐 저기 아주 유용하고 뭐 그렇지는 않은데 음. 기존에 슈퍼컴퓨터로 해도 되는 상황인데 그렇기는 하지만은 이제 지금 가능성이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르긴 한데 전에는 뭐 한 20년 이러다가 최근에는 그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와우. 오히려 좀 빠른 상황입니다. 최근에 상황이 상당히 좀 급박하다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빠르게 지금 바뀌고 있는데 또 국내 생태계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드웨어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는 국내 업체는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부장은 고주파 장비, 그다음에 이제 저온 부품 회사, 그다음에 뭐 냉동기 회사 저렇게 파트별로는 좀 이제 한 조금 회사가 있어요. 가능성도 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한 20여 개 지금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직은 국내에서 하드웨어 개발이 안 돼 있더라도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의 유용성을 테스트하는 거는 이제 외국의 뭐 IBM이라든지 이런 회사 장비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그 정도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예. 내용입니다. 그 보니까 저는 그 기초과학 전문가이신 것 같아서 이거 딱딱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니지. 우리 이 박사님 뭐 편안하게 재밌게 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게 새로운 미래, 난 미래 한 50년, 100년 이렇게 생각했는데 5년, 10년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 아이템이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양자 컴퓨터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